예, 안녕하십니까. 항송 박경영입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이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습니다. 제가 초창기 이제 그때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올해 7월 1일부터 건조 계약되는 선박은 이제 신조선들 이후로 이제 지어지는 선박들은 이제 사이버 보안이 강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저희 회사 분야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 그리고 과연 선박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갈지에 대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은 밑에 보시면은 스턴튼 대학이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EU 펀드를 받아가지고요, 사이버 보안 관련 연구를 했는데, 여기 이제 포털에 들어가시면 뭐 지금은 좀 더 업데이트됐겠지만 우리 회사 업계에서 어떤 사이버 사고도 있었느냐, 특히 이제 각 나라별로,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례별로 보시면 뭐 랜섬웨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제밍도 있고 해킹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뭐 저희 나라나 특히 뭐 일본, 그리고 뭐 유럽 많이 발생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한 3주 전에 뒤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그 오사카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이틀 동안 사이버 이제 사고가 좀 났었는데요. 거기에 직접 관여를 했던 그 미국 업체가 옛날 우리 하면 그 어딥니까? CIA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관련해 가지고 메일이 왔었다고 합니다. 니네 돈 안 주면 랜섬웨어로 다 할 거야.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뭐 상세사항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밖에 알려진 거는 한 5% 미만이다. 실제 이 회사 업계에서도. 그래서 실제 많은 공격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발표에서 들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에 그 지도에 이제 그 나왔던 걸 좀 대표적인 사례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주로 랜섬웨어 공격들만 가져왔습니다. 다른 공격들은 아직까지 좀 직접적인 피해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지 않는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항만에서 우리 뭐 물류라든지 이런 연결돼 가지고 실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2017년도부터 뭐 작년까지 이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이 많아졌다. 그리고 이 동네가 돈이 되는구나. 이걸 뭐 해커들이 알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바로 가까운 나고야군요. 나고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허브 항만들도 뭐 부산이나 이런 데가 분명히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장표 같은 경우는 뭐 사이버 회사 업계에서 사이버 사고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뭐 선주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이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오일 메이저 뭐 연합인 오킨프 여기에서도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십도 하고, 라이트십은 아예 성급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약스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건조 계약되는 선박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하도록 해놓고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빔코에서는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항상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이제 그 보험 관련된 이쪽 그 포럼 그 단체에서도 와서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빔코에서는 선주 쪽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거, 선들이 해야 할 건 잘 이제 규정을 했어. 그렇지만 기존에 새로 지어지는 선박들은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나 이런 네트워크 장비나 뭐 파이어월 이런 걸로 좀 잘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약스에 꾸준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약스에서 UR 26, 27이라고 하는 강제사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십에서도 관련해서 뭐 USB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 의해서 서티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구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URE26은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 시큐리티가 사이버 레질리언스 오브 10입니다. 즉 복원력, 사이버 사고가 난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00% 잘 막았다고 하지만 내일 또 다른 기술이 개발되어서 침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먼저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즉 우리 선박에 있는 컴퓨터 베이스 시스템의 인벤토리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방어할 건지 방어할 수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방어할 수단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잘 사용해서 잘 디텍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모니터링이라든가 다이그노스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 대응 절차, 즉 사이버 사고가 의심이 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대응 매뉴얼이나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업을 한다든가 혹은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장비를 갖춰진 것들은 이상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성급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인증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전체는 아니었지만 선박 신조선에 가서 이렇게 저희가 실제 침투 테스트도 해보고 문제들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파이어월을 설치한 선박이지만 파이어월의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침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저희가 국가과제나 저희 나라에 있는 사이버 보안 여러 업체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선박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것도 있고, 만들어서 현재 선박에 현존선에 설치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시큐리티하고 세이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시큐리티는 보시는 것처럼 그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침해를 하는 것이고요. 세이프티는 그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 어떤 의도되지 않게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오작동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는 게 세이프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리스크에서 중요한 건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산하고 어떤 취약점이 있고 그 취약점을 통한 그 위협,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사이버 관련된 그 리스크와 관련된 속성이고, 그 리스크를 결정하는 건 자산의 중요도하고 그 다음에 취약점 그리고 위협을 가지고서 저희가 리스크에 대한 어떤 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선박에서의 어떤 리스크는 이걸 이제 저희가 어택 서피스,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표면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VSAT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부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액디스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GPS, 제미나 이런 거 AIS 신호를 받기 때문에 그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USB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러한 그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선박에서 있고, 또 선박이 공격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선박과 관련돼서 네트워크가 되는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항만 쪽에도 이런 공격할 수 있는 표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이제 리스크를 할 때 리스크의 어떤 그 주체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장비사부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비사들을 통합하는 그 조선소, 그리고 실제로 선박을 오퍼레이션하는 선사에서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선박에 이제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이거를 망을 분리한다든가 각각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십, 자율운항 선박 하다 보니 중간에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만이라든지 엔진사에서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원래 우리는 우리만 엔진 시스템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를 연결한다고 하니 우리가 보안이 더 취약해졌다. 문제가 있다. 몇 년, 한 3년 전에 저희가 발표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십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박에 많이 있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버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과연 그러니까 선박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지? 그래서 실제 이제 현존선에 가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논의를 막 해봤습니다. 현존선에 뭐가 있고 그래서 현존선에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해보고요. 그래서 그것들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논문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선박에 관련된 정보 시스템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걸 또 분석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요건 선박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리스크는 빈도 곱하기 결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선박이 실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 아까 앞쪽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리스크는 자산에다가 그다음에 위협, 취약성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이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방법론은 다양합니다. 눈에 가장 보기 좋은 건 이렇게 보우타이라고 해서 위협이 있으면 그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카운터 매제를 할지 이렇게 대칭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조를 해가지고 해봤는데요. 이제 이 장표는 저희 한국성급에서 하는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저희가 디파인하고 그 다음에 취약점을 또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 리스크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전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자체가 있는 거에 대한 위협도 있겠지만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도 이 위협이 또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맞춰서 구체적인 위협을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실제 대략적으로 이 위협은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20개 이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인 아주 공격적인 디테일하게 가능해요. 우선 어떤 크게 분류를 해서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참조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메인테넌스 한다고 USB를 이렇게 만약에 USB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을 때 어떤 이상이 있을까? 혹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육상에서 모니터 어떤 위협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고요.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관련된 이런 장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조선소, 그 다음에 기자재 업체, KR 같이 불러서 이렇게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렇게 공격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번 시나리오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박의 아웃사이드에서 리모트 존 액세스 할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존에서 컨트롤 시스템 존을 액세스 할 때 이런 식으로 실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테스트하는 툴들이 마이터텍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툴이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몇천만 원씩 라이선스비를 줘야 돼서 몇 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들에 대한 이런 마지막 이제 결과 자료입니다. 이렇게 리스크 표를 만들고 마지막 이렇게 테크니컬 리포트를 저희가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UR 26, 27이 적용이 되는 선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 선박에 보시면 파이어월 단순히 하나 있거나 말거나 외부에 들어온 것만 하겠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선박에 설치된 어떤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컨트롤 존으로 예를 들자면 엔진이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 존별로 이렇게 파이어월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더 중요한 존들은 물리적으로도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존마다 파이어월이 구성된 이런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거를 저희 이제 한국성급에서는 어떤 키사의 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아직은 좀 작지만 부산에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실제 그 IAS를 만드는 에센시스 장비를 갖다 놓고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아까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액디스, 그 다음에 그 전기 관련된 시스템, 그러니까 전기 추진 선박에서 쓰는 그런 일부 시스템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실제 여기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관련 장비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테스트 베드를 현재 구축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더 구축 고용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저희 나라에 보면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이 많은 건 저희 나라가 아니라 포티넷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툴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저희한테 직접 와서 자기네 툴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자기네 장비를 조선소에 그리고 큰 선주사에 특히 머스크 같은 데서 이런 걸 요구하더라. 그래서 실제 저희는 포티넷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시스템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KR 저희 쪽에 그런 권한도 지금 주고 있고 실제 싱가포르나 저쪽에 있는 그 아태 그 담당자가 와서 저랑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환경들을 구축을 한 이후에는 저희 나라에 있는 기자재나 조선소에서 직접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